여러분 주말 잘 견디고 계십니까? 토요일에 만나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주말엔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심판, 총력전, 변수, 무슨 얘기냐고요? 오늘 신문들 제목에서 눈에 쏙 들어온 단어들입니다. 총선이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 바빠졌다는 얘기죠. 이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 할 앞으로의 한 달, 주말의 매일경제와 정치권 현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의 매일경제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성재준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총력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신문들의 제목들이 이제 그렇게 눈에 띄는 게 많았다고 했는데 키워드가 팽팽입니다. 국민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40대 40. 총선 한 달 앞 본격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데 40대 40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가? 진짜로 여론조사 했더니 기가 막히게 40대 40이 나온 거야. 거대 양당이 그걸까요? 좀 읽어볼게요. 기사를. 지금 여야 거대 양당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천을 거의 확정해가고 있어요. 뭐 100%까지는 아닙니다만 거의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어제까지 전국 254개 지역 가운데 216곳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남은 38개 지역구 공천도 다음 주에 끝낼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254개 지역구 중 203개 지역의 공천을 마친 상태고 공천에서 탈락한 여야 현역들은 대부분 결과에 승복하거나 일찌감치 탈당하면서 공천 잡은 일단락되고 있다. 그런데 이 40대 40이라는 숫자는 대체 어떻게 나온 거야? 알고 싶어 빨리 설명해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읽어드릴게요. 지금 보세요.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조금, 보세요. 정당 지지율은 37%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은 31%로 약간, 수치상으로 약간 국민의힘이 앞서는데 이제 비슷한 성향의 당들 지지율을 합쳐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이 정당 지지율 6%, 그리고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이 각각 1%씩 뒤를 이었다. 그랬더니 보세요. 범보수, 범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이른바 좀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는 개혁신당, 범보수로 합치면 보세요. 37 더하기 3, 개혁신당 합치니까 40 됐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31%에다가 성향이 비슷하다고 분류되는 조국 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합쳤더니 드라마틱하게 기가 막히게 40대 40이 되더라. 그래서 총선 한 달 앞에 본격 선거정 팽팽한 구도 아니겠느냐. 강전의 부위원장님.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한 2년 전쯤 대선의 연장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3월에 있었던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0.7%포인트 차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는데요. 그때랑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였지만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반등이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총선을 앞두고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잃어버렸다 우리 지지층을 다시 결집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조금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지층을 잃어가는 모양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40, 40 그러면은 나머지 20 무당층 중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에 어느 쪽에서 이 나머지 20% 무당층에게 중도에게 더 어필을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뭔가 양쪽의 세력들이 진짜 똘똘 뭉치고 있다는 모양새는 이 숫자만 봐도 막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현주 부위원장님 뭔가 이번 총선에는 진짜 예전에 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뭐
뭐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한 3표 차로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초접전 지역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정말 격전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총선 결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특히 초접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선 당일에 정말 투표하면서 개표를 마지막까지 개표를 해봐야만 사실상 당선자를 알 수 있을 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변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총선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 한 달 내에도 여러 가지 여론들 민심들이 출렁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은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 당이 공천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중이거든요.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비해 다소 좀 시끄러웠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이제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고 이 공천 명단이 발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민주당의 공천이 시끄러웠던 이유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혁신의 노력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또 설득해 나가는 이제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내의 단합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국민의힘도 공천이 마무리되면 선거 전략들을 이제 제대로 내세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누가 더 중도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그 부분에 성공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격전지의 표심이 나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아, 그렇겠네요. 중도 외연 확장이란 그 표현 나온 김에요. 대박 사건입니다. 어떻게 다음 기사를 예측하셨을까요? 한국일보 기사 좀 볼게요. 대박 사건입니다. 총선 한 달 앞두고 중도층이 움직인답니다. 그 근거를 대야겠잖아요. 그 근거를 읽어볼게요.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이른바 부동층이 2주 전 42%에서 28%로 줄었다. 2개월 셉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2달 사이에 부동층이 즉 중도층으로 표현되는 부동층이 42%에서 28%로 14%포인트 줄었다. 그럼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재준 의원님. 부동층이 표심이 줄었다는 거는 2달 전보다 부동층이었던 분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 성향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부동층 표심을 움직일 만한 사안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달 사이에 중도층 그 무당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한 14% 정도 준 상태인데 눈에 좀 띄는 거는 요 사이 동안에 제3지대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혁신 또 신당들이 만들어졌었죠. 그중에 눈에 띄는 건 또 조국혁신당일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던 이제 또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한 15% 정도 지지율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하필이면 딱 이게 14%에서 15%니까 교묘하게 또 겹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2달 사이에는 제3지대가 이제 좀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던 약간 공천 파열음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약간 공천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제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한 분들이 조국혁신당 위주로 많이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중도층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20% 정도 되는 중도층을 가져갈까? 이게 선거에 이제 판세를 가릴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어떤 그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김진욱 대변인님, 이 말인즉슨 보세요. 중도층이라는 게 뭔가 어떤 상황, 특정 이슈에 민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로 딱 32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한 달 정도에 각 당이 돌발 변수 또는 설화 이런 거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선거가 그동안 이제 공천 과정이었고 이제는 캠페인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제 상황인데 공천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 당이 검증하는 시간이라면 캠페인의 시간은 일반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시간이 이제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제 유권자의 시간입니다. 이 유권자들은 이제 그동안 이 후보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검증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시작하실 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제부터는 실수를 줄이는 싸움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긍정적인 것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 그게 어필되는 것보다는 작은 실수가 크게 부각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게 설화라는 건데 아하. 그런 것들을 누가 더 적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오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여야의 각 이 당대표들도 부지런히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적진부터 찾아간 여야 대표 선거 지원. 한동훈 위원장은 천안을 찍고 성남 갔고 이재명 대표는 영등포와 양평을 공략했다. 사진 좀 볼게요. 이렇게 두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고 지금 여야 당대표도 지금 상당히 비장한 모습,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사진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느껴지는데 과연 양당 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영상 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한동훈.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남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 성남시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의 법정에 있습니다. 성남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남을 다시 한번 역동적 발전으로 이끌겠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교 전 의원이 공천을 받고 이 양평 고속도로 이 종점 변경안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원희룡 전 장관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저렇게 팽팽하게 이 여야의 당대표들도 그 발언을 통해 신경전 첨예하게 맞붙었는데 내용 좀 들여다볼게요. 왜 적진부터 찾아갔다는 표현을 제목으로 달았을지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찾아간 곳이 성남이었죠. 보세요. 왜 그런가 봤어요. 경기 성남시는 4석이 있는데 그중에 분당갑을 제외한 3곳이 민주당 지역구랍니다. 성남 수정은 19대부터 21대까지 총선에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내리 3선을 지냈고 성남 중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54%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성남 분당을 해서 3선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4석 중 3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용인도 방문해서 이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혁명적인 교통체제 발전이 필요하다. 반드시 용인 시민 수고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강전의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선거가 더 임박하고 또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취약지구, 취약지역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취약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적진이라고 하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곳을 찾아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갔던 곳이 청주 그리고 그 다음이 천안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3군데, 4군데의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원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도 단 한 곳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중원을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원회를 잡아야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상황에서 가서 하는 얘기는
조금 아까 영상에서는 마침 성남을 가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이 지역구에 민주당의 지역구 의원들이 오랫동안 하면서 지역에서 얼마나 발전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여기에 저희에게 표를 주셨을 때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원이나 용인 같은 곳에서는 3호선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가고 있는 곳은 첫 번째 갔던 것은 종로였는데요. 종로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죠. 그러네요. 아마도 거기는 뭐 친노 성향의 분들을 끌어안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갔던 것이 영등포, 양평 이런 곳이란 거죠. 네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김영주 의원이 최근에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영상 나온 것처럼 이번 총선에 있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어떤 정쟁화시키겠다, 다시 한번 끌어오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는 영등포나 양평을 찾아갔던 것은 이번 총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네거티브 전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의 비전, 정권에 대한 힘을 실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네거티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도 이상한 얘기하면서 탈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양평 가서는 역시 또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본인 개항을 해서 마주친 원희룡 장관에 대한 네거티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선거 캠페인이 과연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중도층 20%, 이 중도층 20%가 저런 네거티브에 반응할지 혹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적인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에 반응할지 그것은 국민들께서 4월 10일에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발언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 취약지역 찾아다니는 전략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이런 지역을 찾는 곳에 대한 어떤 전략, 그게 좀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공천이 막바지 과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본격적으로 선거 전략을 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뭐 이재명 대표가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평가도 주셨지만 뭐 일부에서는 그 평가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동의하기는 어렵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만큼 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공격에 열을 올리시는 분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이제 수원이나 뭐 성남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서초동 법원에 있다 이런 부분을 공격점으로 삼으십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뭐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공세를 올리는 부분 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집권 여당으로서 과연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공세에 열을 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저는 오히려 더 의문이 들고요. 네. 사실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가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 굉장히 민생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책임 있는 사죄의 말씀이 있었느냐?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동의하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해봅니다. 네. 혹시 시청자분들 보셨어요? 강전의 부위원장님과 장현주 부위원장님 사이 뭐 불꽃이 막 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저희가 멀찍이 떨어뜨려 놓을 걸 그랬어요. 지금 상당히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고 계신데 세계일보 기사 좀 보고 또 불꽃이 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계일보 3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야당은 음주운전 가산점을 주나요? 비웃더니 민주당은 19명, 국민의힘도 17명 공천받았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양당이 거의 공천 막바지인데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나름 그 후보에 대한 자질 등 검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먼저 과거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음주운전 경력자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던, 그리고 그게 벌금 액수들이 몇백만 원이 된다면 그게 제 경험상 그거는 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음주운전 전과자잖아요. 민주당에는 혹시 음주운전
가산점 같은 거 있습니까? 그렇게 공천을 운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 5대 그거에 포함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민주당의 기준은 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제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저 발언만 놓고 보면 시청자분들이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 있던 분들은 일단 공천 과정, 검증 과정에서 싹 걸러내는가 보다 하겠지만 지금 세계일보 기사 보세요. 민주당도 19명이지만 국민의힘도 17명 공천 받았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남의 눈에 티끌은 정말 열심히 보시는데 내 눈에 들보를 못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놓고 보면 자당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 저런 말씀 못 하셨죠.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께서 네. 비판하시는 부분에 대한 저는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2018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정말 엄격하게 지금 각 당에서 규정이 여기도 나옵니다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네. 아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20년에 3번이냐, 10년에 2번이냐 뭐 이렇게 규정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저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공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를 않아야 돼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각 당이 정해놓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 아래서 만들어놓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면 제일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 타당에 대한 비판, 결국은 그 비판이 자기에게도 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제 그래픽도 좀 보여요. 뭐 앞서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을 몇 명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공천 확정 213명 중에 전과 기록 보유자가 43명인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17명 포함됐다. 또 이 그래픽만 보면 국민의힘의 음주 전과자가 많구나 하는데 앞서 다시 기사 보이세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19명 음주운전 전과자가 공천 받은 거예요. 성재준 의원님. 시청자분들은 약간 부글부글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일반인한테는 그렇게 사건 사고 때 음주운전하면 뭐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정치인들은 음주운전 전과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냐? 대체 검증 기준은 있는 거냐? 검증은 제대로 한 거냐? 이런 볼멘 소리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주변에서 음주 전과 있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웬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음주로 벌금 받는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게 여의도 특히나 이제 국민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나 많은 전과랑 그리고 또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참 진짜 개탄스럽다라고 하는 점은 보시는 분들 모두가 다 동의할 것 같고요. 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입 인재들의 뭐 그런 음주 전과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전체 뭐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음주와 관련된 벌금의 평균을 내보니까 국민의힘 뭐 몇십만 원 조금 적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음주와 관련된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공천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하다 이런 얘기가 별로 뭐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상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문제라는 부분은 다 동의를 할 거니까요. 다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에서 이제 계속해가지고 좀 비판이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선거 지원을 갔었을 때 천안 찍고 성남으로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영등포 양평 찍고 서초동으로 가셨거든요. 재판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 이거는 진짜 지원 그 자체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천안이랑 성남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험지로 분류가 되는 지역이니까 거기 가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영등포랑 양평을 가셨는데 여기는 민주당의 험지가 아닙니다. 김영주 전 부의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영등포에서 4선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혀 험지가 아닌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무슨 적진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진에 가시는 게 아니라 허수아비 적을 그냥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에 가서도 지금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 가지고 억지로 지금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관련돼가지고 법적 조치도 지금 이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전 장관 용역 보고서만 보더라도 이 양평 지금 고속도로와 관련된 거 변경하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영향 안 끼쳤다는 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얘기했다가 지금 고소당하셨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문제 계속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합니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이 이미 수사를 했고 관련된 수사가 끝나가지고 혐의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 것인데 이 문제를 지금 양평에 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꺼내든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누구를 공세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고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앞으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이 문제가 계속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공격 지점으로 삼을 가능성은 농후해 보인다. 어떤 예고편일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신문을 통해 본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